그 완자를 126족을 피시면 돼요. 126족을 피시면. 자, 126쪽의 화학평형, 여기는 빠르게 정리하고 빈칸으로 복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때 앞에다 반응물을 쓰죠. 잠깐만. 여기 126쪽을 다시 펴시고요. 우리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반응물을 먼저 쓰잖아요. A와 B가 반응을 하여 C와 D가 생성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반응식을. 그래서 화살표의 왼쪽에다 쓰면 반응물, 화살표의 오른쪽에다 쓰면 생성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가 반응하여 이놈이 되었다. 그러면 거꾸로는 안 되나요? CD가 도로 뒤집어져 A와 B가 되는 거꾸로의 반응은 불가능할까요? 네, AB가 반응하여 CD가 될 수도 있지만 CD가 거꾸로 AB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써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물이 오른쪽으로 가서 생성물이 되는 이러한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한번 생성물이 됐는데, 자, 되돌아와, 뒤집어서 되돌아와, 도로 반응물로 바뀌어, 이러면 역반응이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정반응이고 왼쪽으로 돌아오면 역반응이에요. 이거는 반응의 방향으로 판단하시는 건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되는 애들이 있고 한 번 가면 역으로 못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 갔다 왔다가 되는 애들, 대표적인 예가 상태 변화.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가 도로 얼어서 얼음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왔다 갔다가 되는 거고요. 한 번 갔는데 못 돌아온다. 연소. 내가 이 종이를 태웠어. 얘가 막 빛과 열을 내면서 타고 제가 남았어. 그럼 이걸 다시 잡아다가 다시 원래의 종이로 돌릴 수 있어요? 안 되죠.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하다.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 갔다 오는 게 돼. 그럼 가역이에요. 근데 한 번 가면 못 돌아와. 그럼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비가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비가역 반응은 딱 4개 나와요, 여러분. 비가역 반응 딱 4개 나옵니다. 요 4개만 외워두시면 돼요. 연소, 갔다가 못 돌아와요. 그쵸? 그 다음, 앙금생성. 이 앙금생성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물에 잘 녹는 거 섞었는데 갑자기 물이 뿌옇게 흐려지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이 앙금을 가만히 냅두면 다시 분리가 돼갖고 다시 투명해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앙금생성 비가역이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 사실 여기서 금속과 산의 반응 말고 좀 범위를 넓히자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반응을 시켰더니 기체가 생기더라. 그럼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를 도로 잡아다가 원래대로 돌리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가 날아가는 반응은 대부분 비가역으로 봐요. 금속과 산을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가 나옵니까? 우리 통합과학 때 했잖아요. 산에다가 금속 넣으면 수소기체. 아주 그냥 내년에 수능을 보셔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지우셨죠? 산이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그럼 기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날아갔으니 다시 되돌려서 금속으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가역이고요. 중화반응 대표적인 비가역입니다. 산과 염기를 섞어서 물이 됐어? 가만히 냅두면 지가 물이 다시 분리되어 산과 염기로 나눠지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 앙금생성, 금속과 산, 중화반응 요 4가지는 한 번 가면 못 돌아온다. 비가역은 요 4개만 외워두시면 되고, 왔다 갔다가 가능한 가역 반응들 있는데, 여기 가역 반응 보시면 염화 코발트가 있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못 들어봤으면 이건 뻥이지. 초딩 때 배우는 건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뭐 할 때 쓰는 종이 이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또 이제 리트머스랑 헷갈린다. 리트머스 얘기하려고 그랬어. 리트머스는 산성, 중성, 염기성 따질 때 쓰는 종이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싶을 때 쓰는 종이에요. 원래는 종이가 파란색인데
갖다 대서 이게 물이다? 그럼 색이 빨개져요. 근데 이 종이를 햇빛에 바짝 말려요. 그럼 도로 파래져요. 그리고 다시 물에 적시면 빨개져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가루예요, 가루. 파란색 가루인데 이게 염화 코발트거든. 근데 여기에 물을 적시면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보이죠? 물이 붙으면 빨간색이 돼요. 근데 이걸 바짝 건조시키죠? 도로 파란 가루가 돼요. 다시 물에 반응시키죠? 다시 빨개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왔다 갔다가 되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가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황산구리. 여러분 원래 황산구리 가루가 무슨 색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이 황산구리가 왜 파란색이냐면 이 황산구리 안에 수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건조기에 넣어서 바짝 말리면요, 원래 순수한 황산구리는 색이 하얘요. 물이 없는 순수 황산구리, 이거를 무수 황산구리라고 하거든요. 물이 없는 무수 황산구리는 색이 하얀 가루인데, 이 하얀 가루를 공기 중에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막 쏙쏙 빨아들여. 그래가지고 색이 도로 파래져요. 그러다가 또 건조기에 바짝 말려요. 그러면 다시 또 수분이 날아가면서 또 하얘져요. 공기 중에 놔두면 도로 파래져요.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역이에요. 갔다 다시 올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석회동굴과 종류석 반응. 이거는 지구과학에서도 종종 하는데, 석회동굴이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석회암이 많은 지역. 우리나라에 석회동굴이 많은 지역이 어디죠? 지구과학 선택지 없어요? 우리나라에 석회암 많은 지역 어디? 어디요? 뭐야? 야, 지구과학 선택자들 몰라? 어디요? 호수요? 고수는 어디야? 아, 고수동굴. 그래, 그 동네가 어디냐고요? 강원도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가 석회암이 많은 동네예요. 근데 그 강원도에 가면 이제 땅이 대부분 석회암, 즉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아요. 근데 이 석회암들은 지하수가 오래 흐르면, 여러분 지하수가 일반 물이랑 뭐가 다르냐면, 지하수에는 일반적인 물보다 뭐가 많이 녹아있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이산화탄소. 근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물이 액성이 바뀌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은 무슨 성?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무슨 성? 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걸 뭐라 그러니? 탄산 이 사람들아. 탄산이면 물의 액성이 뭐가 되는 거야? 산성. 지하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서 애가 살짝 산성을 띄어요. 일반적인 물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 탄산칼슘은 산성인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지하수가 흐르면 이 지하수 안에 탄산칼슘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요. 이게 석회동굴이에요. 즉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아서 동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지하수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시 나와가지고 쌓여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자라나. 바닥에서도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천장에서 자라나는 돌 고드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류석. 바닥에서 자라나면 뭐라 그래요? 석순. 그죠? 그럼 탄산칼슘이 물에 녹으면 석의 동굴이 되고, 녹아있던 게 도로 나와서 쌓이면 종류석 석순이 되고, 완전 정반대 과정이잖아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탄산칼슘이, 이게 지하수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 그래서 얘가 살짝 산성이 돼요. 그럼 이 탄산칼슘이 녹잖아요? 그럼 물 안에서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물질로 이온화가 되면서 이 녹는 과정에서 보시면 석회동굴이 생성돼요. 정반응 과정에서. 근데 안에 녹아있던 탄산수소 칼슘이 거꾸로 다시 나와서 탄산칼슘이 되어 쌓여. 역반응이 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종류석 석성. 완전히 반응의 방향이 반대죠. 정반응과 역반응. 이 두 가지가, 물론 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 근데 어쨌든 역반응, 정반응이 다 가능은 한 거잖아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가역반응이라 부른다. 왔다가 갔다 올 수 있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반응은 다 가역반응에 속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반응은 전부 가역반응에 속한다. 가역반응 중에 첫 번째, 얘 뭐냐면 지금 플라스크에 물 담아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뚜껑이 닫혀 있어요. 자, 물 담고 뚜껑 닫아놨어요. 증발 돼요, 안 돼요? 돼요. 처음엔 돼요. 처음엔 물이 줄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죠? 뚜껑에 닫혀 있으니까. 진짜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No! 사실은
계속 증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수증기의 양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수증기에서 도로 물로 되돌아오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증발되는 애가 지금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무슨 단어로 표현했죠? 응축. 중학교 때는 저걸 응결 혹은 뭐 액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응축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수증기에서 도로 물로 돌아오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는 거랑 수증기가 도로 돌아오는 응축. 근데 화살표 개수를 보시면 이게 속도예요. 증발되는 양이 응축되는 양보다 많죠.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점점 줄어요. 근데 증발이 많이 되면 저 안에 수증기가 점점 꽉 찰 거 아닙니까? 수증기가 꽉 차면 꽉 찰수록 수증기에서 물로 되돌아오는 응축되는 애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증발되는 애하고 응축되는 애 화살표 개수가 같네요. 자,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졌어요. 이제는 증발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애의 양이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우리 요렇게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무엇이 평형이 되었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볼 땐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걸 우리가 평형 상태. 평형 중에서도 무슨 평형? 자, 여러분. 액에서 기가 됐다가 기에서 액으로 돌아와.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액에서 기, 기에서 액, 네 글자. 야,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는데? 상태 변화, 이 사람들아. 상태 변화가 평형을 이루었잖아요. 액에서 기로 가는 거랑 기에서 액으로 오는 게 평형을 이루었잖아요. 상태 변화의 평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형 중에서도 무슨 평형? 상평형에 도달하였다. 상태 변화가 평형을 이뤘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상평형하면 상태 변화의 평형. 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졌구나.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당연히 가역 반응이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다음,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 이게 처음이나 아니면 이제 상평형에 도달했을 때나 증발 속도는 안 바뀌어요.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한 상태에서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돌아오는 양만 느는 거예요. 응축 속도가 증가를 해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상평형에 도달을 하면 겉으로 볼 땐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왜 증발 속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일정하냐? 왜 증발 속도는 안 변할까요? 증발 속도는 딱 하나. 무엇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뭐하고 상관이 있게요? 증발 속도. 증발 속도는 온도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온도. 그래서 얘는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안 바뀌어요. 근데 응축 속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응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는 거. 요게 상평형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평형은 이거. 내가 물에다가 설탕 녹일 거예요. 처음엔 잘 녹겠죠. 근데 설탕이 계속 녹진 않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설탕이 안 녹는 순간이 와요. 바닥에 쌓이죠. 정말 안 녹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설탕은 계속 녹고 있어요. 녹고 있는데 녹은 설탕이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녹아 있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석출. 설탕이 고체였는데 녹아 들어가면 용해. 녹아있던 게 다시 나오면 석출. 자, 이 상태가 되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볼 땐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평형? 용해 평형입니다. 용해 평형.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그러면 겉으로 볼 땐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녹고 있는 게 맞나? 진짜로 녹고 있는 게 맞나?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128쪽에 소금으로 하는 실험인데, 자, 이 무슨 실험이냐면 물을 이렇게 담아요. 여기다 소금을 처음에 넣어서 녹여요.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녹여. 그럼 이미 평형에 도달한 거죠. 이미 바닥에 소금이 쌓여 있으면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다른 소금을 넣어요. 무슨 소금이냐? 방사능 소금. 얘는 방사능을 띤 소금이라서 녹으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자, 방사능 소금을 넣었어요. 만약에 이미 다 녹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녹는 상황이라면 내가 방사능 소금을 넣었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녹을 테니까 물에서는 방사능이 나와 안 나와? 더 이상 안 녹았으면 물에서 방사능이 안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기다렸다가 물을 검사해보면 물에서 방사능 검출되게요, 안 되게요?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더 이상 안 녹는 상태였어. 방사능 소금을 또 넣었어. 안 녹는 게 아니라 얘가 녹아 들어가고 안에 녹아있던 소금이 계속 섭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바꾸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 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녹아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녹는 게 아니구나. 녹고 있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양이 석출되어서 안 녹는 것처럼 그냥 보인 거야. 이게 용의 평형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평형은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이 하나 있어요. NO2, N2O4 이거는 이산화질소, 쟤는 사산화이질소라고 하는 기체예요. 요 NO2는 적갈색 기체. 이것도 지구화학 하시는 분은 배우지 않나요? 안 배우나? NO2 적갈색 기체 산성비를 유발하는 기체예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리고 N2O4는 무색의 기체인데 이 NO2라는 기체는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흐르면 쬐끔씩 N2O4라는 기체로 변해요. 적갈색에서 무색으로. 근데 점점점 변해가다 보면 이 N2O4도 다시 NO2로 되돌아오는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자, 처음에는 NO2만 넣은 거예요. 색깔이 완전 적갈색이죠. 그래서 가만히 냅둬요. 가만히 냅두면 얘가 점점 N2O4로 변해가요. 색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옅어져요. 그렇다고 완전 무색까지 갈까요? 그렇게는 또 안 간다는 거죠. 왜냐면 N2O4도 NO2로 다시 되돌아오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무색까지는 안 가고 보통 요렇게 중간 정도 색이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 진짜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볼 때는 양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를 우리가 무슨 평형? 화학 평형에 도달하였다.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가 된 거니까 화학 평형에 도달하였다. 거꾸로도 돼요. 이번에는 아예 N2O4만 처음에 넣었어요. N2O4만. 무색의 기체만. 근데 얘도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NO2로 변해가요. 그럼 색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적갈색으로 점점 변해가겠죠? 완전 적갈색이 되진 않아요. 왜? 되돌아오는 애가 생기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 색깔이 되면 더 이상 안 변하는 순간이 와요. 어떤 순간이겠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볼 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화학 평형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미 도달했어요. 도달한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요 평형에 도달한 순간 NO2와 N2O4의 양은 이 안에 1대1이다. OX. 1대1이다. OX. 반반일까요? 답은 X. 반반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보고 대답해봐요. 평형에 도달했어. NO2와 N2O4의 현재 양은 2대1이다. OX. 2대1이다. 그건 뭐야? 세모냐? 2대1이다. O예요? X예요. 아니 선생님, 개수비가 2:1이잖아요. 그럼 2대1 아닌가요? 여러분, 개수비의 의미가 뭐예요? 2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거지 반응이 끝나고 항상 2대1로 남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응을 2대1로 하는 거지 반응이 끝났을 때 2대1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안에는 몇 대 몇의 비율로 남아있냐?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주기 전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여기 NO2를 내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NO2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없었던 N2O4가 생기죠. 근데 이걸 NO2로 안 주고 AB로 주는 거예요. AB 이렇게 해놓고 누가 NO2고 누가 N2O4냐고 물어요. 그러면 감소하는 애를 보세요. 감소하는 애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농도가 이만큼 줄죠. 얘가 농도가 이만큼 줄어들 때 얘는 얼마나 느는지 봐요. 이만큼 늘죠. A의 반응 농도가 B 반응 농도의 몇 배? 2배인 거 보입니까? 그러면 2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 A가 이만큼 반응하는 NO2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반응이 끝난 후 농도로 찾는 게 아니고요. 반응에 참여하는 농도로 찾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줄어들 때 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찾으시는 거예요. 얘는 감소하는 A가 지금 반응 2,
증가하는 B가 1, 2대 1이니까 A가 NO2고 B가 N2O4지만 만약에 처음에 넣은 게 N2O4야. 이것도 A, B로만 줘. 뭐가 뭔지 안 가르쳐줘. 그러면 얘가 요만큼 줄어들 때 얘는 이만큼이 늘었네. 많이 늘어나는 애가 당연히 개수가 큰 애겠죠? 아, 그러면 이게 N2O4고 이게 NO2구나. 얘는 지금 역반응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반응 후의 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꼭 정반응일 거란 보장이 없어요. 알겠죠? 요 반응하는 양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응하는 양이 개수비에 맞아야 돼요. 화학평형. 이해하셨어요? 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김씨,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런 게 화학평형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가 평형을 지금 3개 했잖아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뭐 이렇게 이름이 많어? 하나로 퉁치면 안 되나? 다 귀찮으면 그냥 하나로 퉁치셔서 아니구나. 다 귀찮으면 하나로 퉁치셔서 여기 동적평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동적평형이 제일 큰 이름이에요. 동적평형 안에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동적평형이 전부 다 포함하는 이름이고 그 안에 이제 상평형이 있고 용해평형이 있고 화학평형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보자고요. 자, 학습지를 보시면 반응 조건에 따라 이게 요 말이 들어가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정도되고 역도돼 갔다 올 수 있어. 이러면 가역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반응 조건에 따라서만 가역 반응이 되면 그건 가역이 아니지 않나요? 자, 반응 조건을 변화시켜도 못 돌아와야 비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조건을 좀 변화시켰더니 갔다 오더라. 이러면 가역이고요. 조건을 변화시켜도 못 돌아오더라. 이래야 비가역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농도가 유지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동적 평형 안에 이제 상평형도 있고 용해평형도 있고 화학평형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중에서 우리 화학평형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거. 적갈색의 NO2와 무색의 N2O4를 섞어놨어. 그리고 잘 보세요. 더운 물에 넣었더니 적갈색이 진해졌대요. 그러면 지금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적갈색이 진해졌대요. 무슨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됐어요? 역반응이 더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따뜻한 물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반응이 우세. 그리고 얼음물에서 색이 옅어졌다는 건 정반응이 우세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는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바뀔 수 있는 가역반응이구나. 그러면 2번, 위 반응은 당연히 가역반응이죠. 온도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가역반응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므로 가역반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왔대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죠. 일어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어떻게 됐어? 화학평형 혹은 동적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별거 없죠? 간단합니다. 자, 여기부턴 학습지로 나갈 건데 잘 보세요. 학습지로 한 방에 나갈 거예요. 4번 화학반응식 줬어요.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가역반응은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해줘요. 그래서 화살표 양방향이 돼 있으면 얘는 가역이란 뜻이야.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와 나는 둘 중 누구 그래프냐? 이거 어떻게 찾아요? 가가 얼마만큼 반응할 때 이만큼 반응하여 없어질 때 나는 얼마 늘어나는지 봐요. 1 늘어나죠? 그럼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2대 1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걸 개수랑 맞춰요. 누가
개수가 2예요. A의 개수가 2, B의 개수가 1. 아, 2 반응하는 애가 A고 1 반응하는 애가 B. A를 넣어줬더니 A가 없어지고 B가 생기는 반응이로구나.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A예요. 나가 B고. 그 이유는 요 반응 농도랑 개수 B의 관계로 지금 우리가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아, 좋아요. 자, 2번 반응 시간 T1과 T2를 보자. 여러분, T2는요. T2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군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군요. 그럼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T2에서는 이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정반응,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값이 딱 1인 거잖아요. 근데 T1 좀 보세요. T1은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자, T1에서는 지금 정반응이 우세해요? 역반응이 우세해요? 아직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중이죠. 그렇다고 T1에서 여기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이 아직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줄고 B가 느는 거지, 그죠? 그러면 T1에서는 역반응 속도보다 정반응 속도가 빠른 거네요. 그럼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 하면 T1에서는 이 값이 1보다 크겠군요. 따라서 T1이 T2보다 이 값이 크게 되는 것이군요. 왜? T1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크고 T2는 두 개가 같아진 상황이니까 계산해보면 T1이 저 값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화학 평형에서 뭐에 보냐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평형 상수라는 걸 계산해 볼 거예요. 평형 상수. 7번을 먼저 풀어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할 반응은 다 가역이기 때문에 반응이 끝났어도 A, B, C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 1단원 할 때는 양적관계 같은 거 할 때는 두 놈 중에 한 놈 무조건 닿을 때까지 반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잖아요. 근데 요 평형에서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무조건 있어.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평형에 도달하여 반응이 완결됐어도 세 개가 다 항상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화학 반응식을 세워볼게요. 일단 누가 반응물이에요? 줄어드는 애가 반응물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반응물이에요? A가 없어지면서 누가 생기고 있어요? B와 C가 늘고 있죠. 맞습니까? A가 없어지면서 원래는 이제 상태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A가 없어지면서 B와 C가 늘고 있다. 다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체 표시해주고요. A와 없어지면서 B, C가 늘고 있으므로 A가 반응물이고 B, C가 생성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A는 얼마 줄어들 때? 4에서 1까지 갔어요. 그럼 얼마 감소한 거야? 3 반응한 거예요. 3. A가 3 반응할 때 B는 얼마 늘었냐면 잘 보세요. 1에서 2가 됐으니까 얘는 1 늘었죠. 1. 맞아요? 그 다음 C는 0에서 2가 됐으니 2 늘었죠. 요게 얘네의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소하고 늘었냐. 얼마나 감소하고 늘었냐. 그래서 3, 1, 2 A가 3, B가 1, C가 2 여기에 개수까지 붙여주시고 지금 반응 후에 세 개가 다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되돌아온 놈도 있다는 뜻이죠. 가역 반응이란 뜻이죠. 가역 반응이면 반대쪽 화살표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응물, 생성물 찾아서 쓰시고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이용해요. 개수 찾고 그 다음 가역 반응이니까 반대쪽 화살표 표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요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잘 보시면 그래프가요. 얘 3 줄고 얘 1 늘고 2 늘었다가 양이 아니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뭐예요? 농도예요. 농도.
농도. 근데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값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 우리 중화 반응하면서 몰농도를 잠깐 했었어요. 4단원에 몰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세하게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몰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얘는 단순한 몰이 아니라 단위를 보시면 몰 퍼 리터. 부피분의 몰수를 한 거예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 A를 몇 몰 넣어줬더니 BC가 몇 몰 생겼다? 이걸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몰농도가 돼요. 즉 얘는요 양이 아니라 농도예요. 그러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세웠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평형상수 구해볼게요. 잘 보세요. 평형상수는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평형상수는 K로 표시합니다. 대문자 K. 자, 밑에는 반응물의 농도. 누가 반응물이에요? A죠, A. 자, A의 농도. 이 대괄호는 화학에서 농도라는 뜻이에요. 몰농도. 대괄호는 몰농도를 의미합니다. A의 농도하고 A 앞에 개수 지금 뭐 있어요? 3 있죠. 자, 개수가 지수로 들어갑니다. A 농도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반응물은 A밖에 없으니까 분모엔 A만 들어가요. 자, 생성물은 두 종류죠. 분자엔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 들어가는데 B의 농도 곱하기 C의 농도인데 B는 개수가 1이니까 지수 1 표시 안 하고 C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인 2의 제곱으로 들어가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반응물 농도는 분모에, 생성물 농도는 분자에, 그리고 자기의 개수는 지수로 변해서 붙이면 돼요. 요거를 갖다가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이거든요, 이게. 자, 여기다 내가 이제 숫자를 넣어볼게요. 평형상수는 어떤 숫자를 넣는 거냐? 잘 봐요. 얘네가 반응 전에는 농도가 4, 그 다음 B는 뭐 1, C는 없었잖아요. 평형상수는요, 반응 전 농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응이 끝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넣는 거예요. 그럼 요때 농도를 넣는 거예요. 완전 반응 끝난 후. 반응 끝난 후에 A 농도 얼마 됐는지 봐요. 1이죠. 그럼 요 자리에 1 집어넣으세요. 1의 세제곱. 반응이 끝난 후 평형에 도달한 후에 농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상수예요. 자, B는 평형에 도달하고 농도 얼마 됐어요? 2 됐죠. 2. 그럼 B 자리에 2 넣으세요. 곱하기 C 평형에 도달하고 농도 얼마 됐어요? 2죠. 똑같이 2를 넣으시고 2의 제곱. 자, 이걸 계산하시면 8.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8이 되는 거예요. 자, 평형상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1. 화학 반응식을 세워요. 2. 분모에는 반응물, 분자에는 생성물을 넣으시고 얘네들 개수는 지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계산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평형상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8인 거예요. 8.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평형상수거든요. 그래서 5번에 화학 평형에서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 이게 평형상수입니다. 이게 평형상수라 하고, 이 평형상수는요 다른 그 무엇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순수하게 뭐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만 평형상수가 변하고 나머지 경우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평형상수 계산할 때 지금 제가 여기 반응물, 생성물 다 농도 집어넣어갖고 계산했잖아요. 얘네가 전부 상태가 뭐였어? 기체여서 다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상태가 고체거나 액체다. 여기는 원래 용매가 들어가는데 이거 지우세요. 그냥 고체, 액체 두 개만. 어차피 용매도 액체니까. 고체와 액체는 평형상수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애가 하나가 리퀴드였다. 그럼 얘는 평형상수식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평형상수에 들어가냐? 기체와 수용액, AQ. 기체와 수용액 이 두 개만 평형상수에 들어가고요. 고체나 액체로 돼 있는 애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대부분 기체로 줄 거예요.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이번에는 식이에요. 밀폐된 1리터 용기에 A 0.3홀, B 0.3홀을 넣고 요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평형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형 농도를 구해볼 건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게 적혀 있죠? 평형 농도 A의 반응 농도는 X이다가 적혀 있죠. A가 처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실수가 많이 나오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여러분 이 평형상수식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쓰던 전반우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게요? 전반우는 몰수를 넣어서 개수랑 맞췄지만 여기는 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농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A와 B가 0.3몰 0.3몰 있었지만 여기에 0.4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농도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위에 그래프는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농도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여기다 갖다 그냥 집어 넣은 거고요. 얘는 몰수로 줬기 때문에 이 몰수를 농도로 바꿔서 넣으려면 이걸 뭐로 나눠서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몰수. 이걸 부피로 나눠서 넣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몇 리터예요? 1리터죠. 그럼 나누나 마나죠. 그래서 0.4가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부피가 1리터가 아니었어. 만약에 2리터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리터로 나눠갖고 0.2몰 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부피가 1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부피가 1이 아닐 때는 부피로 나눠서 넣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 1리터로 나눠서 여기에 0.4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4몰 농도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0.4몰 농도씩 있었어요. 됐습니까? 처음에 이만큼 있었어요. 여러분 A가 얼마 반응했다고요? X. A가 X 반응하여 없어졌어요. 그럼 B는 얼마 반응하겠어요? 농도도 똑같아요. 개수비대로 반응해요. 그럼 B 얼마 없어져요? X 없어지죠. 1대1의 개수비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 C는 얼마 생겨요? 2X 생기는 거 아니에요? 1대1대2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농도비도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반응 후를 보세요. A는 얼마 남아요? 0.4-X. B 얼마 남아요? 0.4-X. C 얼마 생겼어요? 2X. 얘네는 한 놈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하지 않아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3개가 다 남아있어요. 반응 후에. 자, 이 상태가 평형 상태죠. 그럼 이걸로 평형상수식 K는 자 반응물의 농도 곱 누가 반응물이에요? A와 B인데 A, B의 개수가 다 1, 1이니까 지수는 없고요. 생성물의 농도 C는 개수가 얼마예요? 2죠 2. 그럼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어느 농도를 넣는 거예요? 이미 평형에 도달한 농도를 넣는 거예요. 자 평형에 도달한 농도 넣겠습니다. A가 0.4-X B도 0.4-X C는 2X인데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평형 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평형 상수가 얼마 나와야 돼요? 64.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64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였습니까? 그럼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0.4-X 분의 2X는 8인 거잖아요. 푸시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이해 안 됐어요? 됐어요? 요거 계산해서 X를 구하면 평형 농도, 얘 평형 농도 얼마, 얘 평형 농도 얼마, 얘 평형 농도 얼마인지 X자리에 집어넣으면 2번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였습니까? 이게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는 뭐? 화학 반응식. 분모의 반응물, 분자의 생성물 넣으시고 개수를 지수로 갖다 집어넣은 다음 평형에 도달한 농도를 갖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게 평형상수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9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전부 기체예요. A, B, C. 자, 부피 항상 확인. 1리터고 어차피 얘는 농도를 줬으니 뭐 의미는 없네요. 일단 반응식부터 세워보자.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A, B가 반응물, C가 생성물. 자, 그러면 A와 B가 반응하여 제가 기체로 다 넣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 들어가야죠. A가 얼마 줄었어요? 2 줄었죠. 농도로. B는 1 줄었죠. 이때 C가 얼마 늘었나 보세요. 4 늘었어요. 2대 1대 4의 개수비대로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수 자리에 214를 넣어요. 1은 생략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얘 반응이 끝나고 3개 다 남은 것으로 보아 가역 반응 반대쪽 화살표까지 표시 되었습니까? 자, 이제 평형상수 식 세워볼게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 곱 A와 이거는 개수가 2니까 지수 들어가고요. B의 농도 곱 분의 C의 농도의
4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나요? 자, 그리고 숫자를 이제 넣어서 계산할 건데 어느 숫자를 넣어요? 반응이 이미 완결된 후 평형 농도를 넣는 거예요. A가 평형 농도 얼마야? 0.2. 그럼 0.2의 제곱 곱하기 B의 평형 농도가 0.1 분의 C의 농도가 0.4네요. 0.4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설마 이걸 4제곱을 다 하고 계산하고 계시진 않겠죠? 우리 그런 나이 아니잖아요. 0.2의 제곱 곱하기 0.1분의 0.4는 여기가 지금 0.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지금 0.4의 4제곱이니까 0.4를 4번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0.4 0.4 0.4 0.4 그리고 여기 0.2 0.2 0.1인 거죠? 약분하셔서 계산하세요. 알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평형상수가 나와요. 하실 수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은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면 지금부터는 이 평형상수를 왜 구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뭐 할 때 써먹으려고 이걸 계산할까? 자, 그 문제가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 문제 일단 평형상수를 구할 거예요.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반응물이 누구랑 누구죠? 딱 봐도 A, B죠? A,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인 거 알겠죠? 반응식을 써요. A, B가 반응하여 이제 제가 상태는 뺄게요. 다 기체니까. C가 생성되는데 계수 A, B가 1씩 줄어들 때 C가 2 늘었으니 1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계수비 1대 1대 2 넣으시고 반응까지 쓰시고 평형상수 구해볼게요. K는 반응물의 농도고 A와 B의 농도 곱 지수는 다 1이고요. C의 농도의 제곱 A, B가 평형 도달했을 때 1이에요. 농도가. 둘 다 1, 1. C가 얼마예요? 2네요. 그러면 얘는 2에 제곱해서 평형상수가 지금 4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하겠죠. 이걸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거냐. 자, 22번 같은 문제에 써먹는 거예요. 내가 A 2몰, B 2몰, C 3몰을 넣었어요. 과연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까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까요?를 지금부터 예측을 해볼 겁니다. 평형상수는 이거 예측하는 데 써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Q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반응지수라는 개념이에요. 반응지수. 근데 반응지수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평형상수랑 식이 똑같아요. 자, 식을 제가 똑같이 세워볼게요. 반응지수랑 평형상수랑 식이 똑같아요. 위에 화학반응식이 있으니까 자,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식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 반응지수는 평형상수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반응 후 농도가 아니라 반응 전 농도를 넣는 거예요. 지금 얘네 몇 몰씩 넣었어요? 2, 2, 3.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긴 농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피로 다 1리터로 나눠서 들어가서 2, 3인 거예요. 만약에 부피가 1이 아니었고 2리터다 이러면 2분의 2, 2분의 2, 2분의 3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반응지수는 식이 평형상수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반응 후 농도가 아니라 반응 전 농도를 넣는 거예요. 그럼 반응 전 농도 넣어볼게요. 어차피 1리터니까 나눠봐야 2, 3이잖아요. A 2몰 농도, B 2몰 농도 분의 C 3몰 농도의 제곱을 했더니 이게 지금 4분의 9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평형상수는 위에서 이미 구했거든요. 4가 나왔다고. 아까 K는 4가 나왔거든요. 자,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를 비교해보세요. 이거는 반응 전, 쟤는 반응 후. 핵심은 이거예요. 이 반응 직수는요, 항상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커요, 작아요, 현재? 작죠. 그럼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 수를 키워야겠네요. 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자를 늘리고 분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가 커지겠죠. 그럼 분자 늘리고 분모를 줄이려면 정반응해야 돼요, 역반응해야 돼요?
분자 늘리고 분모 줄여야 돼요. 얘 늘리고 얘네 줄여야 돼요. 정반응 해야겠어, 역반응 해야겠어? 정반응 해야겠죠. 아, 얘는 K가 될 때까지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구나.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때 써먹는 거예요. 만약에 Q 값이 K 값보다 크게 나왔어요. 항상 얘는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요. Q 값이 너무 커요. 그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Q 값을 줄이려면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려야 되잖아요. 얘를 줄이고 얘네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반응을 막 하겠어? 역반응을 막 우세하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구해놓고 반응 지수를 구한 다음 얘 정반응 쪽으로 갈 건지 역반응 쪽으로 갈 건지 숫자를 비교해서 판단할 때 써먹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식은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가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반응 전 농도를 넣을 거냐 반응 후 농도를 넣을 거냐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반응 지수를 구했는데 딱 평형상수랑 똑같이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이미 평형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정반응도 역반응도 우세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요? 항상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요? 나 빨리 키워서 K에 도달하고 싶어. 분자 늘리고 분모 줄여야지. 이러면 정반응이 우세해져요. 근데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커요? 줄여야겠다. 분자 줄이고 분모 늘려야지.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해집니다. 근데 반응 지수가 딱 지금 평형상수와 같아요? 그럼 현재 평형 상태이니 이미 도달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할 때 써먹는 거예요. 안 어렵죠? 다만 여러분이 이 계산할 때 항상 많이 빼먹으시는 게 부피가 1리터가 아니게 나왔는데 1로 안 나눠주는, 부피로 안 나누고 실수로 몰수만 넣는 경우, 이러면 이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틀려요. 항상 부피로 나눠서 농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11번 여러분 얘 보세요. 개수를 하나도 안 줬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1번 보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농도를 다 줬어요. 여러분, A 0.3이었는데 반응 끝나고 0.2 됐어요. 얼마 줄었어요? 0.1 반응에 참여했죠? B 0.3이었는데 0.2 됐어요. 얘도 0.1만큼 반응에 참여했죠? 근데 C 보세요. 0.2였는데 0.4 됐어요. 얼마 참여했어? 0.2 늘었죠? 이게 개수비예요. 1대1 대2. 개수비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농도 차이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A, B, C 나왔습니다. 112 일단 여기까지 구해 놓으시고 112까지 구해 놓으시고 평형상수식 쓸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 곱 A의 농도, B의 농도, 개수는 모두 1이니까 지수에 없고요. 분의 C의 농도, 개수가 2죠? 그럼 제곱이 들어가요. 자, 평형상수 K 구해볼게요. 평형 농도를 넣는 거죠. 평형상수는 평형에 이미 도달 한 농도를 넣는 거예요. 평형 전이 아니라, 그죠? 0.2, 0.2, 0.4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0.2 곱하기 0.2 곱하기 0.4의 제곱이 들어가겠군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0.04분의 맞아요? 4, 46, 0.16. 내 계산 맞습니까? 맞죠? 0.2, 0.2니까 0.04잖아요. 네, 알죠? 나 사칭 계산이 잘 안 되는 거. 내 계산이 틀리면 항상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평형상수가 얼마냐면 0.2 곱하기 0.2 곱하기 0.446. 맞죠? 제 계산. 면 0.4의 제곱이니까 0.04분의 0.16. 4분의 16. 평형상수 4네요. 자, 여기까지 평형상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2번 실험에서 얘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를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여기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똑같이 2번에서도 4예요. 평형상수는 온도만 일정하면 항상 유지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2번에 얘가 어느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지 예측해 볼게요. 뭘 구해야 돼? 반응 지수를 구해야 돼요. 반응 지수는 식은 얘랑 똑같아요. 얘식 넣을 거예요. 근데 농도를 처음 농도를 넣는다는 것만 달라요. 0.4, 0.4, 0.5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0.4 분의 0.5의 제곱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0.16분의 5525 0.25 해서 16분의 25가 되거든요. 반응지수가. 이게 2번 실험의 반응지수 값이에요. 자, 얘를 1번 실험의 K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번 실험의 평형상수값 4. 그럼 2번도 평형상수는 4 나와야 돼요. 온도 일정하니까. 자, 지금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대소 비교해보세요. 누가 커요? 얘가 커요. 그럼 얘가 이걸로 향하여 가고 싶어요. 정반응 우세해야 돼요? 역반응 우세해야 돼요? 정반응이 우세해야 되죠? 아, 2번 실험은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A, B의 농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질 거죠? C의 농도는 올라갈 거죠? C의 원래 농도 얼마였어? 0.5였거든요?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 X값은 최소한 0.5보다는 클 거라는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할 것이므로 X는 0.5보다는 최소한 크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역반응이 우세했을 거면 X는 0.5보다 줄었겠죠? 어떨 때 써먹는지 알겠죠?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는. 식은 똑같은데 처음 농도를 넣는 거냐 나중 농도를 넣는 거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봐요. C만 1몰 농도 넣었어요. C만. 이번에는 A, B 안 넣고 C만 넣었잖아요. 그럼 무슨 반응부터 진행이 되겠어요? 여기 진행되겠죠? C 줄고 A, B가 늘어. 물론 그 다음에는 정도 일어나겠지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기 우세하겠죠? 자, 그러면 농도 넣어볼게요. 이미 농도니까 뭐 부피로 나눌 필요 없고요. A는 처음에 없었죠. 빵. B도 없었죠. 빵. C만 1몰 농도 어때요? C만 1. 근데 C가 없어지고 A, B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이대로. 자, C가 얼마 반응할 때? 2x 반응할 때 얘네들은 x씩 생기는 관계인 거예요. 1대1 때 2의 몰비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C가 없어지고 A, B가 생기는 역반응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얘가 x, 얘가 x, 얘는 1-2x가 딱 되는 거예요. 요걸 갖고 평형상수식에 요 평형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식에 넣는 거죠. 그럼 평형상수식 K는 A의 농도, B의 농도, C의 농도의 제곱이죠. 평형상수식을 이용해보면. 이거 조심하실 점. 역반응이라고 이걸 위아래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평형상수식은 무조건 정반응 기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건 역반응이더라도. 자, A와 B의 평형 농도 X. 둘 다 XX 들어갑니다. C에는 1-2x의 제곱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 얼마 나와야 돼요? 위에서 구한 평형상수 얼마였어요? 4. 여전히 유지돼야 돼요. 왜? 온도는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4를 유지해갖고 여기 분모가 결국 그러면 x제곱인 거잖아요. 양변대 루트 씌워요. x분의 1-2x 이꼴 2에서 x 계산하시면 평형 농도까지 나오는 거야. 끝! 131페이지에 이 자료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상태를 잘 봐야 돼. 원래 리퀴드, 액체였다 이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가만히 냅두면 기체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증발이 되진 않겠지? 밀폐된 용기니까 나중에 평형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기체분의 액체, 수증기분의 물의 몰수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이 뭐가 된 거야? 평형에 도달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T2에서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구나. 그럼 T2 이후부터는 증발 속도와 무엇이 같아진 거야? 응축 속도가 같아졌고, T1은 아직 평형에 도달을 안 한 상태죠. 잘 보면 이 값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보다 많다는 것은 내가 액체를 넣어줬는데 이게 기체로 변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하려면 액체는 줄고 기체는 늘어야 하니 기체분의 액체값이 평형에 도달하면서 감소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아직 도달을 못했으니 기체가 평형 상태보다 더 많아서 이 값이 더 큰 것이고 구분되죠? T2 때 평형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 어렵지 않죠? 요 3번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누구의 속도? 증가하다가 나중에 일정해지는 이것은 응축 속도. 여기 증발 속도 그래프가 없지만 만약에 증발 속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걔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응축 속도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거. 이게 상평형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런 식이에요, 평형은. 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표 자료 2번은 화학평형. 지금 누구를 먼저 넣었니? NO2 적갈색인해를 먼저 넣어놨더니 시간이 흘렀더니 색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색까지 가지는 않고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왔다는 거죠.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T초였어요. 평형에 도달을 한 게. 그러면 왜 색이 일정하게 유지되냐? 반응이 끝난 거냐? No!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아까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증발하고 응축 같은 경우는 증발은 계속 일정, 응축은 빨라지잖아요. 이게 용해평형일 때도 비슷해요. 내가 설탕을 넣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었다? 그러면 만약에 용해평형인 경우 누구의 속도는 계속 일정하냐면 용의 속도는 계속 일정해요. 용의 속도는 일정한데 다시 나오는 속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시 나오는 걸? 녹았던 게 도로 나와. 두 글자. 석출. 용의 속도는 일정한데 녹으면 녹을수록 안에 녹아있는 양이 늘어나니까 석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에 일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은 이렇게 되는데 화학평형은 좀 달라요. 화학평형은 양쪽 방향 속도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요 놈이 요 놈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NO2고 누가 N2O4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감소하는 애는 이만큼 줄었고요. 증가하는 애는 이만큼 늘었고요. 누구의 반응 농도가 더 커요? 니은이 반응 농도가 더 크죠. 그럼 니은이 반응식에서 개수가 더 큰 애라는 뜻입니다. 니은이 NO2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찾는지 알겠어요? 이 농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그래프가 NO2. 그러면 얘는 NO2를 넣었더니 이놈이 N2O4로 변해가는 상황인 것이구나. 정반응이 처음에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구나. 근데 얘네는 양쪽 농도가 다 바뀌죠. 그래서 상평형, 용해평형은 둘 중에 하나의 속도는 일정하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는 양쪽 농도가 다 변하는 그래프로 나타나요. 화학평형은 이게 조금 달라요. 어쨌든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형은 쉬우니까 쭉 넘어갈게요. 여기는 숙제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평형상수로 가죠. 평형상수 보시면 138페이지 여기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전체 부피로 나눠서 넣는 거예요. 평형상수 계산할 때 몰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응물 농도 분의 생성물 농도 해라 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물 농도, 분해 생성물 농도를 하되 개수는 지수로 넣어주시면 된다. 이게 평형상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평형상수의 특징, 이게 이제 139페이지에 있어요.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평형상수에 단위 없어요. 단위 없고 그냥 숫자만 쓰시는 거고요. 고체나 액체는 평형상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건 누구? 수용액과 기체만 평형상수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평형상수 계산은 어려울 거 없으니 넘어가고요. 이 평형상수가 굉장히 만약에 큰 물질이 있다. 여러분 평형상수는 결국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잖아요. 그럼 평형상수가 되게 크다는 건 생성물량은 겁나 많고 생성물량은 겁나 많고 반응물량은 되게 적고 정반응이 엄청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게 자체가 크다는 얘기는. 반면에 평형상수가 1보다 겁나 작다.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를 했더니 이게 엄청 작다. 분자는 겁나 작고
분모는 겁나 크다는 얘기니 아 얘는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건지 예상하시려면 다음 페이지 요걸 보셔야 돼요. 반응 지수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지수 식 좀 봐라. 평형상수랑 뭐가 다르냐. 근데 현재 반응 전 농도가 들어간다는 것만 다르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가지고 평형상수와 비교해 보셔서 평형상수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정반응 우세. 이게 평형상수보다 커? 역반응 우세. 딱 평형상수랑 같아? 현재 이미 평형이라서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여기 내용의 전부예요. 자,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44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A, B, C 개수 넣어봐요, 개수. 이거 못 넣으면 큰 반성을 하셔야겠죠. 얘네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2대 2대 1. 딱 봐도 보이죠? 근데 A가 반응물이고 BC가 생성물인 것도 알겠죠? 그래서 개수비에 2, 1 집어넣으시고 평형상수식을 만약에 세운다 치면 여기 2번에 평형상수식 세우라 그러잖아요. 식 세우라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좀 쓰세요. K는 내가 평형상수 구할 거니까 평형상수 K로 표시하잖아요. K는 누구 분해? A의 농도인데 개수가 2. 그죠? 분해. 생성물엔 여기 두 개가 들어가죠? B의 농도 제곱 곱하기 C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농도는 누구 거 집어넣어요? 완전히 반응 완결이 아니라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농도를 각각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요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대표자료 2번. 이게 이제 응용형이에요. 반응식은 알려줬어요. 강철 용기 1, 2의 혼합 기체가 초기 상태, 아직 반응 전이 이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철 용기 1만 봐요. 1만. 이게 지금 초기 상태예요. 아직 반응이 진행 안 된 거예요. 얜 당연히 어느 쪽으로 진행될 거라 예상. A, B만 넣고 C를 안 넣었어요. 그럼 역반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쟤는 안 그래요? 그럼 당연히 처음엔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돼요? 정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요. 얘는 당연해요. 문제는 얘처럼 A, B, C를 다 넣어준 상황에선 여기서 역이 진행될지 정이 진행될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서. 자, 근데 문제에 준 힌트가 1, 2에서 반응이 일어나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분의 A의 값을 계산했더니 1번은 요렇게 나오고 2번은 요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이 우세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A와 B가 얼마씩 반응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A, B가 반응물이잖아요. 현재 A, B를 모두 X, 여기 X가 X 없죠? X만큼 반응을 했다고 칠 거예요. X만큼 반응했다고 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몰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몇 몰이 되는 거예요? 얘 X만큼 반응하고 나면 2-X 남는 거죠. 이게 반응 전이고 이게 반응 후 아닙니까? 이 X만큼 반응하면 2-X 남는 거죠. 맞죠? A가 X 반응하면 B는 얼마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X 반응해요. 왜? 개수비가 1대1이잖아. A랑. 그러니까 얘도 X 반응해서 남는 게 2-X. 그러면 반응 후엔 C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얼마 생기겠어요? 얘네 개수비 1대1이기 때문에 C도 반응 후에 똑같이 X. 얘네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죠. 이게 반응 후 농도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였습니까? 자, 반응 후의 몰수. 여기 지금 주어진 게 몰수니까 이것도 반응 후 몰수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 1번을 보시면 이거는 평형상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반응 후에 몰수 B를 준 거죠? 그러니까 몰수 그대로 넣어도 돼요. 전체 몇 몰이에요? 이거 다 더한 게 전체 몰수죠. 전체 몇 몰이에요? 4-X. 몰 분의 A의 몰수 2-X. 한 개 얼마가 나왔다고요? 3분의 1? 나왔다고 힌트를 준 거죠, 현재. 쟤는 평형상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반응 끝나놓고 몰수의 B만 표현한 거죠. 여기서 X가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4-X는 6-3X. 그럼 이항하면 2X는 1이네요. 따라서 얘네는 반응 후에
반응 후에 x가 1이므로 이게 1몰, 이게 1몰, 이것도 1몰. 이게 얘네들의 반응 후에 몰수예요. x값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번 실험의 반응 지수를 이제 평형상수를 이제 구하셔야 돼. 그래야 그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2번 실험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1번 실험의 평형상수 구해볼게요. 평형상수 식부터 세워봅니다. K는 반응물 농도 A 농도 곱 B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개수는 모두 1이니까 지수 1, 1 들어가고 분자에 뭐 들어가요? C 들어가요. 자, 평형상수 구해볼게요. 얼마 들어가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이 112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몰수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전체 부피가 1리터가 아니야. 전체 부피 2리터로 나눠서 농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몰수가 111이면 전체 부피 2로 나눠서 A의 농도 2분의 1, B의 농도 2분의 1, 분의 C의 농도도 2분의 1. 이 몰수 111을 부피 2로 전부 나눠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몰농도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피가 1리터였으면 그냥 111 넣으면 되는데 부피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결국 평형상수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1번과 2번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평형상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반응 끝나고 나면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서 평형 후에 여러분 2번에 보시면 2번에서는 전체분의 A의 양이 4분의 1이 됐어요. 4분의 1. 전체분의 A의 양이. 그러면 얘는 정반응이 진행이 된 걸까요?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걸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반응이 진행이 된 걸까요?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걸까요?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체 기체 중에 A가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A의 반응 후 농도를 내가 반응 후 몰수를 모르잖아요. 반응 후 A의 몰수를 X로 그냥 잡겠습니다. 반응 후 A의 몰수를 X로 잡을게요. 여러분, A와 B는 이게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봐요. A의 그 반응 개수와 B의 반응 개수는 1대1로 똑같죠. 맞아요? 그리고 둘 다 반응물이잖아요. 그럼 반응 후에 A 1몰이었는데 X몰이 됐으면 B는요? 얘도 똑같이 X몰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몰수가 11로 똑같고 반응 후의 몰수도 얘네들 반응 전에 들어있는 몰수가 11로 똑같고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도 1대1로 참여했을 거니까 반응 후에 남는 몰수도 둘이 똑같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증가든 감소든 똑같이 들어있었고 반응도 똑같은 양으로 할 거니 반응 후에도 똑같이 들어있겠죠.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반응 후에 A와 B가 XX 들어있어. 근데 A의 양은 전체 분의 A를 했을 때 4분의 1이 나와야 되면 C는 얼마가 반응 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2X몰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야 다 합쳐서 4X분의 X에서 A의 양이 4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A와 B는 똑같이 1몰씩 들었었고 반응도 1대1로 해. 왜?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정반응이 우세하든 역반응이 우세하든 반응 후에 A와 B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두 양을 XX로 잡으면 C가 2X가 되어야만 A의 양이 전체의 4분의 1이 될 수가 있지. 그래놓고 요 반응 후 얘를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구했을 때 똑같이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됐으니까. 여기서 X값이 나온다고요. 주의할 점! 1리터가 아니라는 거 2로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평형상수 K 구해볼게요. A의 몰농도 2분의 X 곱하기 B의 몰농도도 2분의 X 반응 후에 그리고 C의 몰농도는 2분의 2X니까
x죠, x. 됐나요? 자, 요걸 계산했을 때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나요? 자, 그러면 약분해서 이게 얼마냐면 x분의 4인가요? 맞습니까? 이게 2여야 해요. 아, 따라서 x는 얼마구나? 2로구나. 1과 2번 실험에서 평형상수는 같아야 하므로.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2몰, 4몰이 된 거구나. 어느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죠? A와 B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군요. A가 얼마 늘었어? 1몰 늘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B 얼마 늘었어요? 1몰 늘었잖아요. 그럼 C는 얼마 반응했겠어요? 얘네 개수비 보세요. 1대 1대 1이에요. 얘 1몰 생기고 얘 1몰 생겼으면 얘 몇 몰 반응했단 얘기예요? 1몰 줄었다는 소리죠. 역반응 우세하게. 그럼 1몰 줄어서 4몰이 된 거니까 얘는 원래 몇 몰이었어요? 5몰이었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A, B가 늘어났다는 건 C는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다 늘어날 순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 1대 1이니 1몰 1몰 늘었으면 얘는 1몰 없어졌겠구나. 4몰 5몰 있었고 1몰 없어져서 4몰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오케이. 어때요? 148페이지 10번. 요런 유형들. 화학 반응식 좋고요. 문제 잘 읽어봐요. 분리돼 있어요. 지금 나눠져 있어요. 따로따로.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연결돼 있으니까 양쪽의 온도는 같아요. 그럼 가로 평형상수 구한 거랑 나로 평형상수 구한 거랑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가로 평형상수 구해볼까요? K는 A의 농도, A가 개수가 없죠? 분의 B의 농도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집어넣어 볼게요. 1리터니까 1로 나누나 마나 똑같이 2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A 농도 2분의 B 농도 2의 제곱해서 평형상수는 2가 나오겠군요. 왼쪽에서 평형상수 2가 나왔으니 오른쪽도 평형상수 2가 나와줘야 돼요. 얘 평형상수식에 넣어볼게요. A분의 X. 그 다음 B의 농도 제곱이죠? 이게 2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왜? 얘네들은 온도가 같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X는 얼마예요? 8이에요? 그렇군요. X는 8.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죠. 자, 문제는 이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버렸어요. 꼭지를 열면 이미 반응이 완결돼서 평형에 도달해 있었는데 열면 이게 평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반응이 시작돼요. 평형에 새로 도달할 때까지. 하지만 꼭지 열어도 온도는 일정하니 평형상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꼭지를 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까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이제 뭘 구해봐야 돼요? 반응 지수 Q를 구해봐야 돼요. 꼭지 연 후에, 그죠? 자, 반응 지수 Q 구해볼게요. 식은 똑같죠? A의 몰 농도 분의 B 몰 농도의 제곱인데 꼭지를 연 후니까 여러분 A는 총 몇 몰이 돼요? 꼭지를 열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총 10몰이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 여기다 10 넣어요? 여러분 꼭지 열면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리터로 느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1리터니까 나누나 마나지만 콕을 열었더니 전체 2리터가 돼버렸죠? 그럼 이제 2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부피가 1이 아닌 거죠. 자, A는 10몰인데 꼭지 열어갖고 2리터가 됐으니 2분의 10. 그래서 A의 몰 농도는 5로 들어갑니다. 꼭지 열면 부피가 변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B는 몇 몰 몇 몰이야? 2몰 3몰이니까 합이 6몰이었는데 2로 나누면 3. L 제곱해서 5분의 9가 반응 지수예요. 우리 아까 평형상수 얼마였죠? 2였네요. 2. 반응 지수 5분의 9. 평형상수는 2. 1로 가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돼요? 역반응이 우세해야 돼요? 정반응이죠. 꼭지를 열면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꼭지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부피가 변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에요.